자, 여러분들 교재를 펴시면 컨셉 도출과 짤순이 도비라가 있고요. 뭐가 이제 생각의 씨앗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그 아이디어를 생각할 때는 우리 생각의 씨앗이라고 이제 주로 표현해요. 생각의 씨앗은 어디서부터 오냐 그러면 소비자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소비자가 궁금해하는 것, 소비자가 갖고 싶어하는 것, 소비자가 갖고 있는 불만 요소들, 소비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요인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게 주로 이제 제품이나 도구나 뭐 생활용품 이런 게 만들어지죠. 그럼 결론은 이 소비자가 갖고 있는 생각들, 필요한 어떤 욕구들, 이것들이 제품에 들어가 있고요. 그 제품에 들어가 있는 그 씨앗, 결국에는 그 핵심, 그것은 결국에는 어디로 가죠? 마케팅 어떤 씨앗이 되고, 마케팅의 그 씨앗이 결국에는 어디로 가죠? 디자인 씨앗이 되고, 나중에는 뭐 광고 씨앗이 되고, 뭐 여러 가지 등등등 이렇게 속에 들어가는데, 결국은 이 씨앗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DNA가 할아버지부터 물려받은 DNA가 아버지한테 들어가고, 아버지한테 있는 DNA가 우리한테 오듯이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제품에도 그 씨앗이 바로 DNA 개념에서 생각하시면 아마 되게 이해가 쉽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걸 염두에 두고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디어 발상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컨셉이 도출돼야 되는데, 이 컨셉의 도출은 지금 말한 이 생각의 씨앗을 가지고 컨셉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다. 한마디로 씨앗 이꼴은 컨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니까 경쟁력 있는 요소이고, 이것은 가장 자랑스러운 무기일 수도 있고, 이것이 어떤 경쟁의 강점이 되는 거고, 이것을 통해서 어때요? 대내적인 환경 속에서 비유하게 되면 기회 요인이 되는 거고, 이것들이 어때요? 메인 타겟들이 누릴 혜택이 되는 거라고. 혜택이 되고, 표현 메시지를 분명하게 정리하는 그런 타겟 선정 어떤 기준이 되는 거다. 결국엔 다 이 씨앗 속에서 형성돼 나갔다 보시면 돼요. 그만큼 생각의 씨앗, 제품의 어떤 아이디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그것이 쉽게 잡히지 않다 보니까 그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엄청난 고생을 하고 소비자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하고 제품 어떤 특징들을 찾아서 비교하고 이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게 복잡하게 한 작업 자체가 지금 말한 이 생각의 씨앗, 요것을 찾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요걸 제대로 찾았는가 잘못 찾았는가에 따라서 어떤 디자인 행위의 성공 실패 여부가 판가름이 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쭉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이 기회 요인 이 자체는 컨셉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컨셉 속에는 아이디어의 씨앗이 들어있고, 컨셉 속에는 크리에이티브 떡잎이라고 될 수 있고 이렇게 된다고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을 제대로 찾으면 당연히 그 디자인은 경쟁력이 있는 것들이고, 강점이라든가 약점을 통해서 어때요? 기회 요인을 발견하게 되고, 이 특성을 어때요? 어떻게 장점으로 고객에게 줄 수 있는 게 되고, 고객 입장에서는 그것이 고객의 편익으로 온다. 뭐 이런 개념으로 쭉 생겼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요것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제가 계속 원리를 얘기했지만,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실제로 찾아나가는 방법, 요것을 우리는 보약자는 짤순이 여기다가 아이디어를 이제 좀 이렇게 얻어서 짤순이라는 이름으로 정리를 했어요. 이제 그 개념이 뭐냐면, 여러분 보약 그러면 다양한 서로 다른 재료들, 서로 다른 나무들, 서로 다른 풀들, 뿌리들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신기하게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각각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들을 잘 조합을 해서 팔팔 끓여서 그죠? 팔팔 끓여서 그 진액을 빼면 이게 보약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효력을 발휘하는 약이 되기도 하죠. 영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꽉 짜려는 요것을 우리는 짤순이다 이렇게 말해요. 요건 짤순인데, 이 짤순이의 원리는 자,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상품에 있는 속성으로부터 오고 소비자의 필요의 욕구로부터 온다. 이 두 가지 흐름에서 반드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품이 갖고 있는 속성은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데, 그 속성들은 어디에? 제품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씨앗이라고 말하는 거고, 이 요소는 소비자가 굉장히 간절히 원하는, 콘슈머가 원하는 거에 따르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같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뽑아냈을 때 그걸 우리는 프로퍼티라고 그러고, 우리는 특성이라고 그런다. 특성. 이 특성은 당연히 고객이 원하는 특성이라. 고객이 원하는 특성이고. 그래서 이 특성이야말로 굉장히 어때요? 분명히 메리트라는 것이 있는데, 이 메리트는 장점이죠. 장점. 이 특성 때문에 만들어질 수 있는 어떤 장점, 특정 이런 것들이, 이 장점은 당연히 어때요? 고객이 원하는 것들이라.
매칭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장점들이 거기에는 고객과 매칭이 되면서 베네핏이 되는데, 이 베네핏은 뭐냐면 고객이 즐길 수 있는 고객의 편익이다. 그것은 우리 베네핏이라고 만들어지는데, 여기서부터 하나씩 뽑아나가는 작업을 해나가는 게 바로 이 짤순이의 개념이다. 이렇게 되면 이건 당연히 계속 고객과 비교하면서 흘러왔기 때문에 고객에게 어때요? 행동을 취하게 하고 돈 주고 사게 만들고, 고객이 어때요? 구매를 당기게 만드는 역할을 되고, 그렇게 통해서 고객이 누릴 수 있는 약속을 제공해 주는 것. 이런 개념이 하나로 묶어져서 이건 짤순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상품의 속성 중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즘 제가 이제 자동차를 새로운 걸 몰아보니까 크루즈 운전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크루즈 운전 기능. 크루즈 운전 기능은 뭐냐면 자동 운전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막 굉장히 차가 밀릴 때 막 금방금방 차가 또 섰다가 갔다 섰다가 해야 되는데, 이 크루즈를 딱 걸어놓고 있으면 자기 혼자서 갔다가 섰다가 갔다 섰다가 앞에 차가 움직이는 데 따라가면서 갔다 섰다가, 나는 발 하나도 신경 안 쓰고 다만 핸들만 잡고 있으면 돼. 근데 이제 한 60km 이상 가면 또 핸들도 안 잡아도 돼. 60km 이상 갔을 때는 핸들까지 이제 자기가 제어를 해줘요. 이게 이제 크루즈 기능인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상품에 갖고 있는 속성 중에서 크루즈 기능이 있더라. 이 자체가 바로 이 프로퍼티가 되는 거예요. 제품이 가지고 있는 프로퍼티는 크루즈 기능이다. 그럼 그 크루즈 기능이 줄 수 있는 장점이 뭘까요? 이거죠. 손을 움직이지 않아도 자유롭게 운전을 할 수 있다. 또 두 번째 메리트 뭐가 있을까요? 발로 브레이크를 밟거나 엑셀을 밟지 않아도 자동으로 안전운전을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의 메리트가 나왔죠. 그죠? 특성은 크루즈 기능이 지원된다. 크루즈 기능이 있다. 이것이 프로퍼티의 특성이에요. 이 크루즈 기능 때문에 즐길 수 있는 장점은 두 가지를 했죠. 하나는 손을 사용하지 않아도 안전운전할 수 있다. 두 번째, 어떤 거예요? 두 번째, 발로 엑셀을 밟거나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안전운전을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의 장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베네핏을 고객의 입장에 갔을 때 어떻게 할까?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 그죠? 장애인, 우리 아저씨, 아니면 장애인, 어떤 장애인 아저씨, 매일 출근하는 장애인 아저씨, 이제는 어때요? 이 장애를 극복하고 자유롭게 운전을 즐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딱 어떤 특정 장애인이라고 하는 이렇게 타겟에다 집중시키는 어떤 효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 이제 베네핏이 되는 거예요. 요 개념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 돼. 실제로 여기 프로프트는 실제로 주어진 기술적인 아니면 기능적인 특성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루즈 기능이라고 하는 그 자체, 그것이 만들어졌고, 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 만들어지는 장점은 어때요? 손을 자유롭게 만들어준다. 두 번째는 발을 자유롭게 만든다. 그래서 굳이 말한다면 밀리는 그쵸, 운전 중에 그냥 다리가 피로도를 어떻게 만약에 저하시키면 이렇게 많이 풀어준다. 이런 것들이 다 장점이 될 수 있죠. 그것 가지고 이제 베네핏을 찾겠지만, 이 베네핏은 구체적인 대상을 정해놓고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매일 아침마다 출근하는 장애인 아저씨, 아니면 아니면 바쁜 손발이 바쁘고 뭔가를 계속 이렇게 많은 일을 해야 되고 전화도 받아야 되고 이런 어떤 영업하는 셀러리맨, 이런 사람들이 이제 타겟이 되면 거기 맞게 셀러리맨 자유롭게 어때요? 운전 중에 전화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거의 이제 크루즈 기능 자체는 완전히 반자동으로 안전 운전을 자기가 지켜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상품 속성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주어진 프로젝트를 찾아서 그 프로젝트가 만들어가던 장점을 찾고, 그 장점에 대해서 특정 누구한테 해당되는지를 딱 찾으면 해당되는 타겟이 즐길 수 있는 상태, 그것이 베네핏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탁탁탁 찾아가면 이 베네핏을 가지고 실제로 광고를 만들면서 이 베네핏 입장에서 즐길 수 있는 나올 수 있는 감탄사라든가 자기가 어떤 이렇게 자랑하는 언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약속이 되는 거죠. 약속. 이렇게 해서 요 약속이라고 하는 건 실제적으로 광고 언어, 헤드라인, 카피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가는 과정, 요 과정을 우리는 짤순이라고 말한다. 요 개념을 제가 이렇게 쭉 설명해서 쭉쭉 넘기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보면 여기도 상품의 특성으로부터 그죠? 장점을 찾아내고, 그 장점이 이쪽 소비자에게 줄 수 있는 약속을 찾게 되면 그 약속이 베네핏이 바로 크리에이티브가 된다. 이런 게 요것을 가지고 요 크리에이티브라는 게 여기 표현 컨셉 또는 전술 컨셉 또는 전략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디자인 컨셉 이렇게 말합니다. 요게
여기 나온 요 컨셉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뭘 합니까? 이리로 가는데 이 과정에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디자이너들이 말하는 발상 과정, 아이디어 스케치 과정이. 그래서 이 아이디어 스케치 과정이 10뿌리가 바로 러프 스케치 과정, 효과내기가 썸네일 스케치 과정. 그 다음에 각국이라는 게 컴프레시브다. 이런 식으로 이제 스케치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보시면 쭉 지금까지 했던 앞부분이 이 부분 전략적인 부분이에요. 광고 전략을 뽑는 장부였고, 여기서 어때요? 목표를 찾았고, 타겟을 찾았고, 이 과정, 기회 요인을 발견했고, 이 과정을 가지고 넘어오게 되면 그것 가지고 이제 이렇게 짤순이 가지고 컨셉을, 정확한 컨셉을 찾아내고, 이 컨셉을 가지고 마지막에 뭘 한다? 이제 아이디어 스케치라고 발상을 하는. 이 발상이 끝나게 되면 실제로 이제 아이디어 결정된 거니까 이제 제작도 하는 거죠. 이 단계가 가는 거죠. 여기까지를 실제 우리는 전략 단계, 전술 단계라 그러고, 전략 단계라 그러고, 여기부터 이제 우리는 전술 단계라 그러는데, 전술을 실제로 요 부분, 요 아이디어, 요 부분은 지금 제가 말했던 이 짤순이 부분은 이렇게 봐도 되고요. 이렇게 봐도 돼요. 보는 관점에 따라 차이는 있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렇게는 거의 되지 않는 게 기획 측에서는 여기까지 해줍니다. 그러면 디자이너들이 여기부터 이제 이렇게 가서 사실 디자인 쪽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쪽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제작점 공부했고요. 또 이제 어떤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이쪽이 A들이 없는 쪽에서는 디자인들이 몽땅 이걸 다 맡아서 해야 될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전략과 이 전술과 전략을 넘기는 과정에서의 연결고리 다리죠. 블리츠. 이 블리츠 역할하는 게 바로 짤순이 역할이다. 그런요. 집중해서 공부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지금 하는 요 내용 여러분들 제가 굉장히 아주 함축해서 얘기했는데 요거도 여러분들 꼭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 의외로 쉬우면서도 어렵고 헷갈리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다시 보게 되면 속에서 제품의 개성을 찾는 게 프로퍼티, 이게 약속, 특성 이런 거라 했죠. 이 특성들은 그 자체가 직접 가지고 있는 거라 그랬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휘발유를 사용합니다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뭐 기계식 아니면 이거 하지 않고 AI 기능이 지원됩니다 이런 거 다 특성이라는 거 여기에 해당돼요. AI 기능이 지원된다 아니면 뭐 요즘 이제 코로나 백신 같은 데도 보면 예를 들어서 화이자 백신을 사용합니다. 이런 것도 특성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 부작용이 덜하다든가 높은 어떤 이렇게 항체 형성률이 있다든가 이게 이제 장점이 되는 거고 그걸 통해서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누구나 기쁜 마음으로 백신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쪽으로 편익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개성 자체는 분명히 실질적으로 적용된 기술, 실질적으로 적용된 어떤 그 디자인, 실질적으로 적용된 어떤 뭐 그 재료, 실질적으로 적용된 어떤 뭐랄까요 기법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어떤 특성에 포함시켜서 뽑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고객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들 또는 경쟁사보다 유리한 것들 이럴 때 적용되는 거지 아무리 좋은 기술이 적용될 수도 모두가 갖고 있는 기술일 때는 그것이 어때요? 특성을 내세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그냥 소비자를 비교하고 시장 비교하고 하면서 그렇게 지금까지 흘러왔던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것을 제대로 찾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 요 기능이 어떤 장점을 만들어 주는가 아까 말했다시피 화이자 뭐 이렇게 백신을 우리는 사용합니다라고 개성을 잡았을 때는 줄 수 있는 기능이 뭐겠어요? 아까 면역률이 95%로 굉장히 높다. 이렇게 그게 장점이죠. 또 두 번째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느 나이대나 다 안심하고 받을 수 있다. 이것도 아주 장점이 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뽑아내시면 돼요. 뽑아내면 그 특성 때문에 만들어질 수 있는 어떤 장점들 이것들을 뽑으면 그게 이제 장점 소위 말해서 메리트라고 메리트. 그럼 이 메리트를 가지고 요 단계가 이제 메리트다. 요거죠. 자랑거리 메리트. 이 메리트를 뽑아내게 되면 이 메리트 여러 개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나온 것 중에서 또 가장 괜찮은 몇 가지 메리트를 가지고 이 메리트는 누구한테 적용이 될 것인가를 찾으면 그 누구가 바로 메인 타깃이 되는 거예요. 그 누군가를 찾거나 그 사람을 메인 타깃으로 해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라고 하는 게 편익이 되는데 그렇게 편익으로 넘어간 단계를 우리는 베네핏이라고 그러고 이게 소비자 편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 과정의 단계를 잘 이해했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분명히 존재하는 특성으로부터 장점을 찾아내고 그 장점으로부터 고객이 누릴 수 있는 편익을 찾는데 이 편익을 찾을 때는 반드시 같이 물고 넘어가야 되는 게 소비자에 대한 어떤 선택을 먼저 가야 된다는 거죠. 이 장점이 누구한테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찾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 어떻게 보면. 이런 장점은 누구한테 좋겠다를 찾으면 돼요.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메인 타겟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타겟을 여기까지 하지 않고 데이터 타겟을 정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렇죠? 여기까지 찾아봐야지 이 장점까지 찾고 나면 이 장점이 어느 타겟인데 적용되는가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리한테 메인 타겟, 그 사람들한테 이 장점은 100% 통하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장점 때문에 즐길 수 있는 삶의 모습을 표현하면 그게 고객의 언어고 소비자 언어이고 소비자가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고객이자 소비자 편익이고 소비자한테 주는 약속이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찾아가는 게 그래서 이 약속이라 말하는 거는 약속은 그야말로 이 편익의 소비자 언어 표현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주로 이제 요 단계에서 카피라이터들이 이제 적용이 되는 여기서 투입이 돼가지고 언어를 가장 매끄럽게 기분 좋게 고객들이 즐거워할 수 있도록 언어를 잘 찾는 언어 마술사들이 이때 이제 투입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명확한 약속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걸 한 표로 정리했는데 그래서 뭐 제품 속에는 반드시 그 개성이 있고 그 개성을 찾고 난 다음에 그 개성이 어떤 장점을 만들어내는지를 찾게 되면 그죠? 이 장점을 누구한테 적용시켜서인가를 찾으면 그게 타겟이죠. 타겟이 즐길 수 있는 편익이 된다. 이 편익이야말로 명확한 약속으로 형성되는데 요 단계를 쭉쭉쭉 지나간 요 단계를 우리는 짤순이 흐름 단계다. 요걸 반드시 하고 나면 요 언어는 굉장히 어때요? 아이디어가 고객 지향적이고 고객이 좋아하는 언어고 고객에게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여러분들이 어때요? 광고 메시지나 제품 디자인 메시지나 이런 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여기 모티브가 되는 거예요. 요까지 흘러오면 여러분들이 그냥 전략상에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이제 아이디어가 되는 거죠. 굉장히 아이디어 되기도 쉬워지고 발상이 되게 쉬워진다. 여기서 굳이 막 이런 얘기 할 필요 하나도 없어. 여기 가지고 가면 돼요. 요것 가지고 그냥 이런 발상하고 스케치하면 굉장히 쉽게 메시지에 접근할 수 있고 실패 확률이 떨어진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짤순이 개념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제 각각이 어디에 되는가를 이렇게 쭉 이렇게 풀어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방방곡곡 어디든지 찾는 곳을 정확히 적이 아니고 정확히 소중한다. 이런 내용이 있을 때 도대체 이거는 특성일까 장점일까 아니면 편익일까 약속일까. 요거는 방방곡곡 어디든지 찾는 곳을 정확히 조준해 준다는 얘기는 뭐 때문에 이게 가능하냐. 이거는 뭐죠? 예를 들어 내비게이션이 있다라든가 그죠? 아니면 GPU가 지원된다든가 이럴 때 이게 가능하고 그러면 이제 특성은 뭐가 될까요? GPU가 지원되고 내비게이션이 기능이 지원된다. 이게 이제 특성이 되는 거죠. 특성은 여기에 들어가는 특성은 내비게이션이 어때요? 저 처음부터 장착이 되어 있다. 뭐 이런 거가 나오면 여기 되고 그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방방곡곡 어디든지 찾는 곳을 정확하게 조준해서 알려줄 수 있다. 여기 이제 장점이 되는 거 당연히 이거죠. 뭐 이것을 누구한테 해당될까? 그러면 방방곡곡 어디든지 가는 사람이 누굴까 찾으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우체부 아저씨라든가 그죠? 배달하는 어떤 트럭 아저씨라든가 뭐 이런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타겟을 우체부 아저씨다 그러면 타겟을 딱 정해서 우체부 아저씨 이제는 상권장 어딜 가더라도 자유롭게 어떤 목표 지점에 배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돼요. 그 누기 하는 거죠. 편익이 되는 거죠. 편익에는 누군지 하는 명쾌한 타겟이 같이 표기돼서 들어가고 그 사람이 즐길 수 있는 삶의 모습, 행태. 그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광고 때린다면 여기다가 우체부 아저씨가 막 휘바람도 불면서 자전거 타고 오고 뒤에서 이제 우편 그 함이 이렇게 실려 있고 뭐 이런 거 산길을 이렇게 딱 아주 겁나는 산길 같은데 휘바람 불면 막 가는 그림 하나 그려놓고 옆에다가 신나게 즐겁게 이제는 자유롭게 내 뭐 우체부를 날린다든가 자 제가 가는 곳은 뭐 사랑을 날리러 멉니다 뭐 이렇게 써나가면 돼. 그게 바로 뭐 약속이 되는 거고 이것은 카피라이트를 통해서 아름다운 글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흘러가는 단계를 통해서 아이디어 쪽으로 접근해 가는 방식 이게 여러분들 아이디어 짤수입니다. 지금까지 지난주까지 했던 그 전략적인 게 아무리 좋아도 요 짤순을 통해서 아이디어로 넘어가는 거죠. 소비자 언어로 넘어가는 거죠. 요걸 제대로 못하면 또 여러분들 별 볼 일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 관문이 오늘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번째 볼게요. 초보 운전자는 음성만 들어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초보 운전자는 초보 운전자란 정확한 메시지에 있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편익에 해당돼요. 그죠? 그럼 음성만 들어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얘기 뭘까요? 음성으로 안내해주고 있다. 뭔가는 음성으로. 여기 봐. 여기 음성으로 안내해주는 게 이런 거 되겠죠. 장점.
뭐 때문에 그럴까요? 여기다 표현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음성 안내 무슨 장치가 들어있다. 그러면 그게 특성이 되는 거예요. 음성 지원 장치. 그죠? 그런 게 여기 있고. 그로 인해서 음성으로 가는 곳곳마다 뭐 어떤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여기 되는 거. 그로 인해서 초보 운전자는 이제 음성만 들어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요거 가지고 아이디 스케치하는 거 되게 쉬워지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굉장히 쉬워지는 거야. 요 단계까지만 가면 일단은 아이디어가 되게 쉬워지고, 여기서 한 단계 들어가게 되면 훨씬 더 고객 언어로 바꾸는 건데,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안 가르쳐도 돼요. 여기는 주로 카피라이터의 역할을 많이 이제 얻어서 하고, 실제 여러분들 아이디 스케치를 하면 나온 것들이 사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이디 스케치 통해서 나온 것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이제 카피라이터에게 언어 표현을 부탁하면 아주 매끄럽고 아름다운 그런 언어로 카피라이터라든가 카피가 바뀌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 단계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프로퍼티에 가장 특성에 가진 어떤 거고, 그 특성으로 주어지는 장점이 어떤 거 있고, 그 장점은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그게 이제 편익이 돼요. 그거 나오면 요거까지 이제 아이디 스케치 해 나가면 된다. 이해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짤순이를 통해서 그야말로 소비자 언어, 소비자 편익을 찾았다 그러면, 그렇게 찾은 내용을 우리는 컨셉이라고 해요. 요걸 이제 정리하는데,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실제로 보면, 여러분들 학생들 요거 가지고 좀 과정 거쳐서 스케치했던 과정을 제가 이렇게 묶어서 한 10가지 이상 넣어놨어요. 그러면 학생들 수업 시간에 했던 것은 또 약간씩 좀 틀린 것도 있고 있는데, 그냥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보게 되면, 이제, 아이나비가, 이게 제가 수업한 지 오래됐으니까, 강구해서 수업을. 그때 아이나비 한창 나올 때 했던 거고요. 여러분들도 다시 시간 나면 이렇게 해보면 상당히 새로운 걸로 바꿀 수가 있는데, 지금 시간이 좀 촉박해서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포트 중에서 실시간 길찾기 기능, 있죠? 실시간 길찾기 기능이 있더라. 이 기능 때문에 전국 어디나 쉽게 길을 찾아주는 그런 기능이 가능해진다. 이게 이제 그죠? 장점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 해당이 된다? 길눈이 어두운 길치가 해야 됩니다. 길누리기 되게 어두운 사람들, 길치라고 그러죠. 이 길치에게 전국 어딜 가더라도 길을 찾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길눈이 어두운 길치도 이제 길 찾기에 두렵지 않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거죠. 요것만 가지고 일단 여러분 아이디 스케치 가능하다는 거죠. 요걸 이제 언어로 광고 언어로 표현하게 되면 방방곡곡 어디든지 찾는 곳을 정확히 조준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카피라이트의 표현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지, 약속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한 걸 여기다 이제 의도로 설명을 풀어준 거예요. 복잡한 길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보여준다는 느낌으로 여기가 어딘지 몰라도 아이나비가 찾아준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스케치. 요거 스케치 그냥 하나 나온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그죠? 러프 스케치, 썸네일 스케치, 과정을 거쳐서 나온 몇 가지들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길 안내 음성 서비스가 있다. 그거 가지고 그냥 이렇게 아이디어 나온 게 아니고, 그거 가지고 길 안내 음성 서비스로 인해서 내비게이터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자유롭게 음성으로 알려준다. 이런 기능이 장점이 있더라. 이 장점 때문에 내비게이터를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초보 운전자. 타겟이 누구예요? 초보 운전자. 초보 운전자에게, 초보 운전자 정신이 없잖아요. 내비게이션 못 보지. 이럴 때 이게 말로서 말해주니까 귀로 편안하게 듣고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 되는. 그래서 초보 운전자는 음성만 들어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거죠. 그거 가지고 이제 아이디 스케치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냈고, 그 의도를 설명해 준 거죠. 초보 운전의 경우 운전대에서 눈을 떼기가 힘들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을 보기가 힘든다. 그래서 음성 서비스로 초보도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기능이 초보 운전자의 어때요? 여유를 주었다. 이렇게 표를 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쭉 다 해본 거거든. 여러분들 지금 제가 2가지 설명했으니까 나머지 한 10가지 될 거예요. 제가 지금 놓은 게. 몇가지 몇 개인가? 그치, 딱 10개네. 그죠? 10가지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렇게 쭉쭉 꺼시면서 내용이 이해가 되는지 한번 해보세요. 이게 제가 조금 학생들이 낸 거를 조금씩 조정해서 냈는데 아마 좀 뭐 약간 좀 어색한 것도 있고 그러나 책을 제가 동급을 막 한꺼번에 이게 두꺼운 책을 쓰다 보니까 방학 때 약간씩 좀 실수도 있는데 이해하시고 한번 쭉 보세요. 아니 잘못됐으면 여러분들이 한번 고쳐보세요. 이렇게 해서 지금 시간 한 5분 줄 테니까 지금부터 한번 쭉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 좀 해보셨나요? 제가 검사는 안 합니다. 넘어가시면 돼요.
발상의 원리 6장으로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6장. 이제부터 요거는 진도가 굉장히 빨리 나갈 건데, 여러분들 많이 아는 것도 있고, 새로운 것도 그럴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들을 제가 빨리 넘어간 이유는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이건 적용 분야예요. 적용 분야고, 전략적인 분야는 아니고, 이제 활용하면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실제로 발상을 하는 방법들, 그런 것들이니까 좀 빨리 할게요. 발상의 문제 속에 답이 있다는 게 항상 기본이에요. 그래서 문제 속에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시면서 그 문제 속에 답을 찾기 위해서 하는 방법. 첫 번째가 문제를 세밀히 보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보는 것과 창조적으로 보는 거,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우리 세밀히 본다 이렇게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논리적으로 본다는 얘기는 과학적으로 근거, 객관성을 이렇게 뒤따지면서 보는 거예요. 그런 방식이 이제 자료를 수집하는 거, 또는 이제 고객의 어떤 조사를 하는 거. 의견조사, 설문조사 이런 것들, 그리고 데이터를 찾아서 분석하는 거, 이것들이 다 세밀히 논리적인 사고법을 가지고 조사하는 거죠. 그리고 창조적인 사고법 뭐예요? 그렇게 쭉 보는 가운데 순간순간 감각적으로, 이게 사람마다 차이가 참 많은데 감각적으로 탁탁 순간적으로,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하죠. 동물과 같은 감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아주 감각적으로 팍팍 찾아내는, 이거는 굉장히 감성적이기도 하고, 과거의 어떤 체험 같은 거, 경험 같은 걸 통해서 쌓여진, 축적되어 있는 어떤 데이터가 풍부할수록 감각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창조적인 사고법인데, 일반적으로 창조적 사고법을 많이 발전된 사람은 예술가들이죠. 대학가를 그림 하는 사람들이나, 논리적인 사고법 하는 사람들은 어떤 엔지니어라든가 공학도, 과학자 이런 사람들 중심이죠. 그래서 그러면 굳이 두 가지를 내가 다루는 이유가 뭘까? 이거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처럼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이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야 된다. 그런 관점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전초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리적 사고라는 것은 논리학에 원칙적으로 두고 가는 거고요. 이 논리학적으로 풀어가는 거, 우리는 사고와 과정을 연구하는 추리과학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과학이죠. 사회인문학이라고 말하는 것, 추리과학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논리적인 사고고, 이 논리적인 사고법에 따라서 사실과 논리적으로 일치하는 객관적인 데이터의 근거를 찾아가는 것. 이거는 근거가 아주 명확해야 되고, 누군가가 연구한 어떤 이론들이 제공되면 굉장히 논리적이라고 해요. 이런 거. 실제로 쭉 일어나도 이론이 없다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 이런 걸 제시하는 좋은 근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추론하는 이런 방식이 논리적인 사고 방식이고, 이 다음에 창조적 사고란 이미 존재하는 것들, 또는 뭐 일반인들이, 독자들이 객관적으로 느끼는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바꾸거나 변형하거나 조정하거나 하면서 우연히 발생하는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들, 이걸 우리는 독창적인 거라고 그러고, 크리에이티브라고 말하는 게 대부분 이쪽에서 이제 창출되는 것들이죠. 어느 정도 작가의 개인 성향의 영향을 받게 되고 창조성이 두드리게 들어진 이런 것들인데,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인간에게도 자신의 본성, 창조성을 주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형상 속에, 하나님 만드신 형상 속에는 인간의 본질이 포함되어 있고, 그건 하나님의 본질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창조성을 함께 포함시키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조화되는 게 우리 디자이너들의 사고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제 해결하는 방법들은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암상작법, 그래서 블랙박스 메소드, 이렇게 블랙박스 메소드. 두 번째가 이제 유리상자법, 그래서 글래스박스 메소드 이렇게 말하는데, 이 두 가지 관점에서 크게 봅니다. 그래서 이 암상자법, 블랙박스 메소드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이 글래스박스 메소드, 유리박스 메소드를 보게 되면, 요게 바로 유리박스 메소드 되는 게 조금 전에 말했던 그런 논리적인 그런 과학적인 근거,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전략적인 이런 부분들이 다 이 유리상자법에 해당된다는 거죠. 유리상자법을 우리가 어느 정도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자료를 분석하고 수집하고 지금까지 계속 전략적으로 깊이 있게 파고들어가는, 비교 분석하는 이 과정을 계속했던 이유가 바로 이 유리상자법,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건 굉장히 명확하고 명료한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결과를 도출하고 결론을 내는 이런 방식이다. 이것도 이제 그 한쪽에는 암상자법이다. 이거는 창조적인 방법. 그래서 주로 이제 아까 말한 예술가들이 이제 가까운 쪽, 이거는 공학적 쪽에 가까운 쪽. 이 암상자법은 어두운 사람의 뇌 속이기 때문에 깜깜해서 속에 뭐가 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불쑥불쑥 아이디어들이 튀어나오는 이런 방법들이 암상작법이라면, 이제 유리상작법은 속에 있는 것들이 다 훤하게 보여요. 유리상작법. 그래서 이거 흘러가다가 이게 결론을 뺐는데도 이게 아닌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이쪽에 다 보이니까. 다시 점검하다 보니까 아니다 그러면 다시 원위치 다시 그다음에 다시 반복하는 게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실제로 작가나 화가들이 그 이론적 배경 없이 막 우기면 참 아무도 당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논리도 없는 거야. 무조건 자기 좋다는 참 미치는 건데 바로 이게 암상작법에 오는 그런 특성들이고, 그래서 그러나 우리 디자인이나 광고 쪽은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것과 이것이 적절히 조화가 돼서, 그래서 유리상작법과 암상작법이 잘 조화해 주는 새로운 전략법 제법이 전략 제법이에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컨트롤하는 메소드 이 두 가지를, 어떤 거를 블랙박스와 글래스박스와 그죠? 암상작법과 유리상작법을 잘 조화해서 적절히 조화해서 결론을 만들어가는 이 방법이, 요게 지금까지 쭉 진짜까지 여러분 이번 학기에 설명했던 내용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략적인 부분이 이 부분이었고, 이제 여기서 요리로 넘어가는 단계가 어떻게 보면 반대로 여기서 있고 여기 이제 요로 넘어가는 단계가 이제 발상 단계가, 이게 아이디어 발상 단계, 이거는 전략 수립 단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로 엮어져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에 선택적 제어법, 그래서 스트레이티지 컨트롤 메소드 이렇게 말하는 전략 제어법. 결국에는 앞에 있는 두 가지가 통합되는 게 전략 제어법 세 번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걸 항상 머릿속에 딱 두고 계시면 여러분들 되게 쉽게 이해될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회의실 엿보기부터 들어간 게 뭐냐면, 여기 회의실은 뭐냐면 아이디어 발상을 하는 발상 회의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디자이너들 뿐만 아니라 이 처음 발상 회의 할 때는 흔히 말하는 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이제 대장이죠. 대장 같이 있고, 기획을 담당하는 A가 있고요. A. 그 밑에 이제 여기부터 그 A까지, A부터는 사실 이렇게 같은 레벨일 수도 있고, CD와 A는 조금 위일 수도 있어요. 주로. 이 부분이 좀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 이제, 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CD는 아주 강력한, 최소한 같은 일을 15년에서 20년 이상 한 사람들이고요. 일반적으로 A 정도 되면 5년 이상 한 사람들인데, 여기서 또 직급이 올라가게 되죠. A도 잘하면 똑똑한 사람들은 이 CD로 올라오고요. 이 그래픽 디자이너는 AD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CD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이 카피라이터 똑똑한 사람들은 이 CD로 이 CD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많은 풍부한 경험을 통해서 이 모든 영역을 다 이렇게 섭렵해서 영역을 가진 사람이 이제 CD를 맡게 되는 거예요. 이건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모든 역할을 다 알게 되고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한 5년, 10년 된 사람들은 CD가 될 수 없고, 최소한 15년 이상 된 사람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하게 됐죠. A는, 이 A는 두 가지 역할을 주로 하는데, 기획과 영업 역할을 주로 담당하는 역이고요. 다음 제작을 담당하는 담당자는 아트 디렉터를 하는데, 그래픽 디자인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이제 아트 디렉터가 되고, 그 밑에 이제 이 GD라는 사람들은 아트 디렉터 밑에서 보조 역할을 하는 디자이너, 그래픽 디자이너. 여러분들이 취업하면 다 이쪽에 이제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카피를 담당하는 카피라이터, 마케팅을 담당하는 마케터, 그 다음에 세일즈 프로모션을 담당하는 SP, 그 다음에 CF라든가 라디오 CF를 담당하는 PD, 이 정도로 이제 모여서 한 팀이 돼서 이제 회의를 하게 되죠. 이 팀은 다 다른 사람들이잖아. 다른 모여서 어떻게 회의가 되나? 당연히 돼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충분히 돼요. 그래서 자기 관점에서 하게 되고, 나중에 하다 보면 막 이 사람이 이 사람 아이디어 얘기도 하고 서로 아락가락해.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고 하면서 진행을 하는 거죠. 이제, 여기서 보면 비리별, 이게 이제 다 나와요. 하다가 지루하면은 뭐 담배도 피기도 하고, 지루하면 단골 치러 가기도 하고, 뭐, 갑자기 백화점 놀러 가기도 하고 한다고 얘기 쭉 나왔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아이디어 스케치 나가는데, 이렇게 하는 요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과정을 우리 아이디에이션 한다고 그래요. 아이디어를 찾는 작업을 아이디에이션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아이디어 찾는 작업을 우리는 발상 과정 이렇게 말한다 그랬어요. 발상. 근데 이 발상 과정, 아이디어의 과정, 아이디에이션 과정은 스케치로 이제 우리가 표현하는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스케치할 때, 그러면 이 어떤 단계로 나가나. 자, 러프 스케치를 통해서 썸네일로 올라가고, 썸네일 스케치를 통해서 종합 정리를 하게 되고, 마지막에 이제 완성적으로 가는데, 러프 스케치가 이 전체에서 90% 정도, 85%에서 90% 정도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간도 이만큼 90% 차지하고, 노력도 이만큼 들어가고, 일상도 여러 가지 하는 것도. 그래서 여기서 수십만 개 아니면, 수십 개 아니면 수백 개의 아이디어를 뽑아내게 되고, 그 중에서 자꾸 뽑아고 이제 그걸로서 좋은 것들을 리뷰를 하는 거예요. 리뷰라는 거는 이제 일종의 그 이제
이 아이디어를 이렇게 찾는 회의를 하는데 본인만 하는 게 아니고 관계되지 않은 사람까지 모아놓고 같이 리뷰를 하게 되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쭉 설명을 해주면서 이 사람들이 반응을 봐서 이제 뭐 탈락도 시키거나 통과시키고 해서 여기에 선택된 것들을 1위로 올라와서 이제 썸네일로 넘어가게 되냐? 그러면 그거 끄고 다시 썸네일 스케치를 또 하게 돼. 그럼 이것 가지고 또 충분하게 나온 여러 개 나온 스케치 가지고 또 리뷰를 하게 되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 이제 살아남은 거 가지고 나중에 시한 작업하게 된단 말이야. 여기서 좋은 게 없으면 다시 빻고 또 여기서 다시. 여기다 여기서도 망한 게 없어. 좋은 게 없으면 이거를 이렇게 빻고 다시 빻고 이렇게 이 과정을 이제 반복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반복을 많이 안 하려면 여기서 많은 시간을 갖고 많은 에너지를 충당해서 여기서 탄탄하게 아이디어를 찾아가는 게 저기 수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과정에서 제가 이제 여기서 그림으로 표현해 놨는데 이 우물의 특징이 뭐냐면 이 우물은 어때요? 여기까지 여기 물이 흐르는 여기 또랑 여기 있잖아요. 여기 또랑. 이 또랑까지 물이 차지 않으면 절대 넘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넘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요 또랑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콸콸 넘치는데 요까지 차지기 전에는 절대 넘치지 못해. 여러분들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계속 이렇게 뽑아내고 흘러나오게 하려고 그러면 뇌에다가 새롭게 신선한 물을 자꾸 주입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많은 것을 보는 것, 많이 읽는 것, 많이 어때 찾는 것, 많이 어때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그러니까 지식적 경험, 아주 실제로 봤던 경험, 행함으로 인한 경험, 또 학습을 통한 경험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축적을 많이 시키고 넘치게 되면 그때부터 좋은 아이디어가 솟아나기 시작한다. 한마디로 부지런하게 자신을 연마하고 새로운 것을 어떻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략회의 준비하게 되면 아이디어 창출법을 5가지 단계로 본, 요거는 여러분들 지금까지 했던 게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제목만 보고 넘어갈게요. 1차적으로 자료 수집을 한다 그랬죠. 자료 수집하는 단계. 이 자료 수집하고 나면 두 번째 단계 뭡니까? 자료를 분석하는 단계. 이게 요게 어떤 단계예요? 기회 요인을 찾아내는 작업이라고 했죠. SWOT 분석하는 작업. 요게 나오고 나면 요것 가지고 뭘 합니까? 오늘 아까 배웠던 부화 단계인데 여기 뭐냐면 아이디어 짤수기 단계. 아이디어 짤수를 통해서 컨셉을 딱 만들게 찾아내는 거. 그것 가지고 개발 단계로 넘어가면 이게 이제 발상 단계, 스케치 단계. 그죠? 아이디에이션 단계. 요것도 오늘 아까 배웠죠? 요게 끝나고 나면 이제 아이디어는 결정됐으니까 요걸로 실제로 제작하는 현실화 단계로 넘어가요. 요 5단계로 본다. 다시 아이디어 수집과 단계. 두 번째는 그것을 자료 분석하는 단계, 부화시키는 단계, 개발하는 단계, 그 다음에 현실화 단계로 간다. 제품 관찰하는 것은 발상의 단계에서 시작하고 필요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입체적 관점에서 시각적으로 상상하라 첫 번째 나오는데 여기서 입체적 관점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육각형의 입체 그거가 아니고 보는 시각적 관점을 다양하게 가져라 그런 의미인데 예를 들어서 보시게 되면 눈으로 보는 것만이 보는 것이 아니다. 눈으로 보는 것, 사물을 보는 것은 색감, 뭐 재질감, 형태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보게 되겠죠. 그거가 전부가 아니고 그 이면에 있는 마음속으로 느끼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내용과 관계된 부분들, 뭐 맛이라든가 느낌이라든가 기분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그러니까 포함시킨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머리로 이해해야 되는 부분들, 이렇게 만져본다든가 실질적으로 형태를 느낀다든가 재질, 그죠? 그런 텍스트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리고 구조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실제로 보는 거 이렇게 해서 눈과 마음과 머리로 보는 이 과정을 우리는 입체적인 관점에서 본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관점을 우리는 관찰하는 눈, 생각하는 머리, 표현하는 손을 통해서 어떤 사실을 보고 깨우치고 발상을 이어갈 수 있다. 그래서 보기, 시각적 보기, 그리고 상상하기, 이건 이제 확장된 사고라고 표현하고요. 일단 그것 통해 실제로 표현하기, 이건 행동적 현실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세 가지의 관계에서 어떤 그 사물을 보는, 그리고 아이디어를 짜내는 이런 것을 우리는 입체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다른 각도로 이동하여서 생각하라. 그럼 다른 각도라 하는 건 이것도 시각을 달리 하는데, 이제 우리가 상황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막 어떤 제품 하나를 갑자기 백두산에 가서 본다든가, 이 제품을 백두산에 올려놓고 본다든가, 바닷속에 넣어보고 본다든가, 아니면 그것을 청와대에 갖고 와서 본다든가, 그것을 뭐 야구장으로 갖고 와서 적용시켜 본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각도를 전혀 다른 쪽으로 방향을 변화시켜서 이렇게 비교하고 분석해보면 거기서 놀라운 어때요?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게 한마디로 고정관념을 파괴하는 그런 방법들이에요. 이런 발상을 해봄으로 해서 신선한 어떤 새로운 충격적인 것. 이제 소위 말한 우리가 아까 나왔던 뭐라 그러나 그 블랙박스 메소드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블랙박스 메소드. 보이지 않지만 머릿속에 갖고 있는 기억력들 그리고 숨어있던 잠재력들 이런 것들을 뽑아내는 아이디어 방법으로 이렇게 펼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좁혀서 세밀하게 관찰하는 방법 쓰는데 여기서 좁혀서 세밀하게 하는 얘기는 이렇게 줌아웃, 줌인하는 거, 줌인. 카메라가 자꾸 이렇게 들어가서 나중에는 뭐 예를 들어서 현미경 같이 깊이 들어가는 이런 거. 포커스를 깊이 들어가는 거. 그래서 세밀한 부분을 보게 되면 다른 어떤 그러니까 조형이 나타난다든가 다른 형태가 보여진다든가 다른 재질감이 보인다든가 이렇게 보이게 되죠. 이렇게 해서 어떤 마이크로 렌즈라든가 뭐 포커싱 렌즈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들어가듯이 우리 시각적으로도 이렇게 깊이 들어가 보면 전혀 다른 형태가 보여진다. 그러니까 여기 좁혀서 보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연쇄 반응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이건 뭐냐면 아이디어의 꼬리를 물고 나가고 흘러가면서 쭉 그걸 연상시켜 나가고 각각 연상된 것들을 전혀 관계없는 것 같은 걸 서로 연결시켜서 서로 아이디어를 뽑아내는 이런 과정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펼쳐나갈 때는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원숭이 뭐 이렇게 엉덩이는 빨간 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엮어 나가잖아요. 그러면 요 하나하나 전달될 때는 분명히 앞에 거와 뒤에 거 연결이 되죠. 그죠? 연결되지만 한 단계만 넘어서면 요거랑은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랑 이렇게 하면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과 이런 것을 어때요? 같이 묶어서 아이디어를 생각해보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연쇄 반응과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아이디어를 찾게 되면 굉장히 아이디어들이 많이 도출되게 된다. 이런 거고요. 다섯 번째가 시점과 관점을 거꾸로 뒤집어 본다는 거예요. 시점은 눈으로 보는 관점이에요. 이 관점이라는 거는 우리 생각의 관점이에요. 이것들을 뒤집어서 반대로 뒤집은다든가 큰 것을 작게 작은 것을 크게 아니면 완전히 상하를 뒤집어 보기 옆에를 뒤집어 보기 이렇게 해서 속과 밖을 뒤집어 보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 보는 이런 관점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시도를 해보는 것 이런 것도 좋은 그런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가 원점으로 돌아간다. 이건 뭐냐면 기본으로 돌아간다. 컨셉으로 돌아간다. 씨앗으로 돌아간다. 아이디어의 씨앗, 생각의 씨앗, 제품의 특성 이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의도가 첫 번째 의도가 뭐 있는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6분의 1, 그 6개, 7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건 항상 모든 아이디어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돼, 사실은. 이 원점을 생각하는 건 항상 모든 아이디어 앞에 있던 이런 것들 발상을 할 때도 원점으로 돌아가 보는 것은 잊지 말고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나무보다 숲을 보고 숲보다는 산을 보는 나무보다 섬세한 것보다는 큰 것을 보고 그 큰 것보다 더 넓은 것 속에서 보면 전혀 다른 게 보인다. 이제 예를 들어서 장님이 코끼리를 이렇게 만졌더니 맘모스 같은 큰 코끼리를 만졌더니 코끼리는 기둥처럼 생겼구나. 다리를 만지고 있었던 거예요. 코끼리는 뭔가 뭐 돌멩이처럼 생겼구나. 상아를 만지고 있었던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뭐가 이거는 뭐 넓직한 게 뭐 장판 같기도 하고 이건 뭐 특이한 벽인가? 근데 그는 뭐 이렇게 뱃살이라든가 이렇게 넓은 지역을 맞춘 거죠. 몸통 이런 식으로 이 나무만 보게 되면 숲을 모르게 되고 숲만 보게 되면 산을 모르게 된다. 그래서 전체를 보는 눈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아이디어 할 때는 항상 이 7가지 여러분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어떤 거였죠? 첫 번째가 입체적으로 생각하라. 첫 번째가 입체적으로 생각하라. 그 다음이 두 번째가 다른 각도로 이동하게 됩니다. 셋째가 좁혀서 세밀하게 관찰하자. 연쇄 반응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하자. 시점과 관점을 거꾸로 뒤집어 보자. 원점에서 그렇게 생각하자. 나무보다 숲보다 산을 보는 그런 관점을 갖자. 이 7가지를 기본적으로 딱 갖고 가셔야 되고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발상의 원리로 들어가게 되면 발상은 항상 어때요? 이렇게 전략적인 부분, 여기 이제 유리상자, 여기서부터 이제 전술을 넘어오게 되면 발상이 돼요. 발상. 이거는 뭐죠? 암상자 이런 부분인데 발상과 창조적 사고라는 것 자체가 뭐 여기 암상자법이죠. 강한 의지, 암상자법을 할 때는 강한 의지가 해결이 됐어요. 이거 지능지수가 높은 것보다는 어때요? 노력과 뭐 여러 가지 경험 이런 것들이 풍부한 데이터베이스가 갖고 있으면 훨씬 유리하다.
집중력과 끈기가 필요하다. 이건 뭐냐면 유리상제법을 바탕에 깔고 있으면 유리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집중력과 끈기, 열정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암상제법의 기본적인 에너지죠. 이런 거 가지고 해나가. 다음에 이제 발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항상 새로운 생각을 시도하고 항상 아이디어들을 비축하고 모아두고 아주 작은 가능성도 절대로 포기하고 놓치지 말고 그런 것도 캐치해야 돼요. 언제나 새로운 결과를 상상하면서 하고 잠시 다른 생각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사고의 전환을 불러왔던 순간을 매일매일 메모하면서 날마다 하나씩 접근해가는 게 필요하다. 평소에 하지 않던 다양한 활동을 시도해봄으로써 의외의 아이디어, 유레카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 자, 발상을 위한 5가지 질문, 요건 여러분들이 아이디어 떠오르지 않을 때 한 번씩 써보고 보세요. 그래서, 자, 맨 처음 봤을 때 아이디어가 당신을 사로잡았는가? 이러면 아이디어 스케치하고 난 다음에 이 아이디어 딱 보고, 이게 괜찮았나? 이거 한번 다시 이제 재집어보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디어에. 그 아이디어를 당신 스스로 제안했으면 하고 바랬는가? 독창적인 교수로 아주 독특한가? 아주 내가 지금 낸 게 굉장히 독특한 생각인가? 이런 거 물어보고. 전략이 완벽하게 맞았다니, 요거. 여기 처음으로 돌아가라, 컨셉으로 돌아가라, 그 얘기예요. 전략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가? 30년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이거 뭐냐, 장기적으로 꼭 30년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디자인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좀 길게 사용 가능한가? 이런 거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항상 생각하는 게 아이디어의 가치를 있는가 없는가를 구별하는 기본이 될 수 있다. 발상에는 가정 3단계로 보는데 평소와 다른 관점과 거리에서 보라. 다 비슷한 얘기죠? 목적이 분명해야 이것도 어때요? 컨셉으로 돌아가는 얘기 같은 거죠. 숨겨진 키워드를 찾아내라. 요거는 뭐냐면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진흙 속에 진주 들어있다는 말 들어봤나요? 보이지 않아. 흙 속에 그냥 진흙 흙탕만 보이는데 그 속에 잘 뒤집으면 그 속에 진주 조개들이 있고 그 속에 진주가 들었다는 거죠. 그것처럼 숨겨져 있는 어떤 그 특성, 숨겨져 있는 어떤 나름대로의 강점, 그걸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컨셉이고 그것이 아이디어다. 그것이 아이디어의 씨앗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찾는. 어쨌든 이러한 것들을 해나가면 여러분들이 요거는 버려야 될 것들. 고정관념을 버리세요. 선입관을 버리세요. 어떤 반응 자체의 조건반응적인 버리세요. 금기사항, 터부시 이런 거 버리고. 자기 규제. 난 이거 안 될 거야. 말하지만 편이 낫겠어. 왜 해? 뭐 이런 거. 전례와 조직의 관행 이런 거 버리고. 개인의 습관이나 습성. 자, 지금 말한 이 6가지는 어때요? 정말 독창성을 발휘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부분 조직들은 독창성을 더 발휘하지 못할 때 여기서 다 걸려. 실제로 보면 대부분 대학 졸업하고 갓 취업한 신입사원들은 굉장히 이걸 파기한 경우가 많아요. 새로운 아이디어 좋은 게 굉장히 신선하게 많을 수 있는데 기존에 있던 기존 직원들에 의해서 이것들이 다 이렇게 차단돼 버리는 거야. 고정관념 때문에. 그냥 자기들이 귀찮고 싫어서. 자기 규제 때문에. 그죠? 뭐 이런 거 등등등. 그거 안 돼, 말도 안 돼, 하지 마요. 그거 왜 하니, 피곤하게. 그거 하면 나만 힘들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예 생각도 못하게 만들고, 보고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되게 많은데, 이게 바로 우리가 디자이너들이 피해야 될 것들 중에 하나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 직접 함께 해볼 것은, 여기다 아이디어 스케치라는 걸 해봤는데, 요거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것도 발상력 키우기, 요것도 제가 여러분들 실제로 한번 해보는 걸로 과제를 준비했던 건데 어떤 건지만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런 사랑 같은 하트는 이제 사랑을 상징하는 그런 모형이에요. 하트인데 이 하트에도 다양한 사랑의 유형을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랑, 붓사랑, 불타는 사랑, 아슬아슬한 사랑, 위험한 사랑, 엄마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동물의 사랑 이런 것들을 쫙 나열해봤어. 이런 분들 더 찾을 수 있죠. 그것들을 그림으로 여기다 표현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과제를 냈더니 학생들이 해왔던 걸 제가 이렇게 쭉 여기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획일적인 물질적인 사랑, 뭐 삼각관계의 사랑, 잘못된 집착의 사랑, 달콤한 사탕 같은 사랑, 균열된 사랑, 요런 제목 가지고 형용사적 제목 가지고 이 사랑을 그린 거예요. 같은 하나의 그림. 전혀 다른 사랑이 표현됐죠. 이렇게 발상이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같은 주제, 같은 컨셉 가지고도 이 형용사만 바꿔줘도 전혀 다른 메시지가 나와요. 이 형용사를 바꿨다는 얘기는 뭐예요? 뭐가 바뀌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타겟팅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타겟이냐 할아버지 타겟이냐 형용사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림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발상이 굉장히 중요하다. 타겟이 중요하고.
요거가 이제 직접 설명해보는 과제였는데 시간이 여러분 요걸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발상회의법으로 넘어가게 되면 발상회의법도 굉장히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발상법이 브레인스토밍 법이에요. 브레인스토밍 알죠? 그 다음에 브레인 라이팅이 있는데 요거 두 차이는 뭐냐면 방법에는 큰 차이는 나지 않는데 이것을 기록하는 방법에서 좀 차이가 나요. 브레인스토밍은 모든 아이디어를 기록하는 전문 어떤 서기가 담당이 있어서 이거 보통 그렇게 큰 병에다가 전지를 이렇게 여러 장을 붙여놓고 거기다가 매직 같은 걸로 막 이렇게 회의를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적으면서 이렇게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의 아이디어를 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브레인스토밍 방법이라면 브레인 라이팅은 내가 보고 싶은 얘기를 내가 기록해서 갖다가 붙이거나 내가 직접 적으면서 내가 적으면서 설명을 하고 발표하는 방식이 이제 브레인 라이팅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건 나가서 하기도 하고 직접 적어서 갖다 붙이기도 하고 이런 방식이 라이팅 그 적으면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속성라일법은 이제 일종의 그 연상법에 해당되는 건데 속성들을 쭉 열기해 나가는 거고 체크리스트는 미리 정해진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면서 아이디어를 뽑아내는 그런 것들이고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브레인스토밍부터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비비디오라고 하는 회사 오길비 오수본이라는 사람이 이제 책을 통해서 편집한 그런 전략인데 광고회사 비비디오는 어떤 데냐면 미국에서 제2위의 광고등 굉장히 큰 광고등사예요. 제가 다녔던 교수가 되기 전에 다녔던 한국의 그 동방기획이라는 데가 이 비비디오 코리아라는 회사로 좀 바뀌어 있어요. 왜냐면 50% 지분의 51%를 비비디오에 넘겼기 때문에 주인이 비비디오가 돼가지고 비비디오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논현동에 있는데 제가 거기 나왔던 회사고 그 사장이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브레인스토밍은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회의법이 중에 하나 회의법. 이 회의법은 별명이 붙어 있는데 스노우볼링 효과라는 걸 붙어 있어요. 뭐냐면 높은 산에 눈이 가득 쌓여 있고요. 높은 산에서 돌멩이를 하나 딱 이렇게 바닥에 던졌더니 떼글떼글떼글 굴리면서 눈이 붙어가지고 나중에 큰 동네까지 도착했을 때는 산더미만한 눈덩이에 대해서 산사태가 나요. 이게 이제 눈덩이 스노우볼링 효과예요. 그러니까 브레인스토밍이 아주 적은 것지만 좁은 주제를 가지고 시작해도 회의를 통해서 금방 엄청나게 많은 아이디어를 이렇게 많이 뽑아내고 그 중에서 좋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게 브레인스토밍 방법이어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브레인스토밍 방법인데 몇 가지 제한되는 그런 방법과 이런 특성들이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브레인스토밍의 특징은 커다란 종이 여러 장과 다양한 색의 펜을 준비하고 자유분방한 발언이나 몽상을 환영하는 그런 회의법이고요.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에 절대로 의견을 덧붙이거나 이렇게 보완하거나 더 강화시키지만 그걸 차단하지는 않는 거예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타인의 의견을 칭찬해주고 돼요. 차단하거나 막는 게 아니라 칭찬해주고 응용하면서 그걸 더 변화시켜주고 보완시켜주고 발전시켜주는 서로가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이제 주로 브레인스토밍 방법이고 이 발상 방법은 다른 타인의 아이디어를 비판하지 않는다. 타인의 아이디어의 양과 질은 어때요? 제한 없이 무제한 막 계속 발표하고 써나가는 거예요. 사고 연쇄 반응을 이용해서 누가 하나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은 그 아이디어에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전개시켜 나가는 그런 게 연쇄 반응이라는 거예요. 이 진행 방법은 주로 일반적으로 리더 회장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서기가 반드시 존재하는 잘 기록하는 정리 잘하는. 그다음에 이제 보통 참가자들이 4, 5명 정도 해서 한 팀이 되는데 이렇게 해도 벌써 그때요 7명, 8명 되는 한 팀인데 이런 팀들이 만약에 40명, 50명 되면 여러 개의 소규모 팀들 여러 개로 이렇게 분산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하고 특히 리더는 회의 지시할 때는 전체 그날 해야 될 주제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게 반드시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이디어를 전부 기록하는 거예요. 나오는 모든 아이디어를 다 기록하고 정리하면서 하나도 버리지 않는 그런 어떤 게 특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회의 참가자들에게 준비할 시간을 미리 주제를 주고 발표 준비할 시간을 미리 주고 자기들끼리 자체적으로 회의를 하고 토론하게 하고 난 다음에 발표로 들어가는 거죠.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하고 절대로 비난하지 않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준다. 진행자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이거 잘 끊고 맺고 관리하는 리더하는 그 진행자가 잘 해나가야 됩니다. 이 진행자를 우리는 퍼실리테이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기법 전개. 리더는 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되는 거 이거 항상 중요하고요. 전원이 마주 보도록 하는 게 가장 좋다.
리더는 이런 어떤 구성원의 참가를 잘 이끌 수 있는 사람, 퍼실리테이터를 리더로 만들죠. 서기는 참가자들이 낸 모든 아이디어를 주체와 관련 없이 다 모두 기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자유롭게 발언하도록 하여 모든 것을 기록한다. 이게 이제 브레인스토밍의 어떤 특징이다. 대충 아시겠죠? 이 브레인스토밍의 목적을 정하고 문제를 정리하라. 규칙을 마련하고 엄수하라. 목표치를 정하라. 어떤 아이디어든지 관계없이 말하라. 서두르지 말아라. 일찍 판단하지 말아라. 일정의 참 분위기를 조성해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개량하고 발전시켜라. 아이디어를 많이 만들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라. 자극제를 활용하라. 이것들이 다 브레인스토밍을 하기 위한 기본 어떤 요건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회의 방식이 CVT 방식인데, 요것도 여러분들 특히 디자이너들 아이디어 발상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거, 요것도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CVT 방식은 어떤 거냐면 연상사고 방식이다. 연상사고 방식인데,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이라는 주제가 있다고 치면 요거를 각각 이렇게 연상되는 단어를 분석을 해요. 분석하게 되면, 자, 음주운전을 단어 분석하게 되면 음주라는 말을 하나 뽑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운전이라는 말을 하나 뽑을 수 있고, 음주운전이라는 말을 뽑을 수 있고, 세 개로 분산할 수 있어요. 그죠? 여기서 음주, 운전, 음주운전 이렇게 해놓고, 음주에 대해서 음주하면서 생각나는 걸 다 이렇게 연상되는 단어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뭐 술잔, 돈, 술병, 술집, 비틀거림, 여자, 담배, 안주, 만취. 뭐 제가 그냥 대충 떠오르는 게 적어본 것들이. 운전 그러면 뭐 운전사는 차, 멈춤, 핸들, 바퀴, 과속 질주, 경험, 뭐 경적, 등표지, 브레이크 이런 것들 그죠? 등등. 그리고 아직도 계속 많아. 음주운전 묶어서 말했을 때 교통사고, 피, 경찰 이렇게 쭉 뽑아놓고요. 이것 다음에 이것들을 가지고 연결하여 아이디를 찾는 방법. 예를 들어서 자 술장과 횡단보도 이렇게 해서 아이디를 이렇게 이름을 아이디 스케치 연상되는 거 아이디 스케치라는 거지. 이번에는 비틀거림과 뭐 감옥 이렇게 해서 아이디를 찾는다. 하나씩 이렇게 다 매칭 시키는 것씩 보는 거야. 여자와 앰뷸런스 이렇게 해본다고. 여자와 경찰 이런다든가. 여자와 피 이런다든가. 아니면 여자와 뭐 깨진 유리창 이런다든가. 이렇게 하면 아이디를 딱딱 떠올려요. 그거 갖고 스케치하는 거죠. 스케치 해놓고 난 다음에 이것이 존재나 아버지를 어때요? 리뷰를 하면서 아이디를 빼내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방식이 CVT. 머릿속에서 낙서하기를 통해서 여기서 연결해서 낙서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연결해서 머릿속에서 낙서하기. 그거 가지고 아이디어로 어때요? 스케치한다. 러프 스케치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이제 형태와 크기, 색깔, 레이아웃 등을 바꿔보고 조각난 사물을 한 형태로 모아보고 세분해서 잘라서 보고 디자인 요소를 순양화시켜보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거죠. 이렇게 쭉 그죠? 운전에 대한 거, 술병에 대한 거 해놓고 각 이렇게 연결해 오면 돼. 이렇게 요거랑 해서 아이디어 없을까? 요거랑 아이디어 없을까?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여러분들 생각보다 훨씬 많은 아이디어를 스케치할 수 있다. 그냥 막연하게 스케치하면 스케치할 게 없어져. 그런데 이런 식으로 CVT를 이용해서 관련 이 단어들을 연결해서 그죠? 이런 연상 단어들끼리 연결하면서 아이디어 스케치를 생각하면 무궁무진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다. 여러분들 아마 요거 CVT만 잘 생각해도 아이디어 스케치법이 되게 쉬워진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스탬프인데 스탬프는 요 7가지의 단어의 첫 단을 짜서 스탬프 SCAMPER 그래서 스탬프예요. 그래서 대체하기, 결합하기, 적용하기, 수정, 확대, 축소하기, 다른 용도로 적용하기, 제거해보기, 재배를 뒤집어보기 이런 것들이. 그래서 쭉 보게 되면 스탬프에서 뒤집어보기, 교체해보는 거 이런 도구들을 막 이렇게 바꿔보는 거죠. 그냥 여기 손잡이를 이렇게 온도계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온도계의 요 힘을 이렇게 훔쳐가게 되면 이 고기 딱 집었을 때 온도를 얘가 이제 예측해서 잡아볼 수 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런 기능과 기능을 합쳐서 이런 아이디어가 팍팍 그냥 떠오르잖아요. 그죠? 합치고 조합하면 이런 거. 이거 여러 개 막 이렇게 조합했더니 이렇게 이런 한꺼번에 한 번을 자르니까 이렇게 잘라지는 이런 거. 그죠? 다른 것과 만났을 때 이런 거 유리창을 여기다 딱 뚫어놓으니까 아주 재밌죠. 그죠? 우리가 여기 뭐 이제 원수를 칼로 찌르는 거 이게 많이 하잖아요. 고구마 칼집을. 자, 라면 냄비에다가 주전자 꼭지를 달았더니 어때요?
짜파게티 끓일 때 물 빼는 게 아주 기가 막히죠. 그런 거. 합치면 새로운 거. 바꾸거나 키우거나 이렇게 큰 것을 작게 작은 것을 크게 키운다든가 역할을 바꾸면 이런 거. 다르게 어떤 걸 사용법을 다르겠죠. 사용법을 좀 다르게. 그래? 이런 것도 괜찮은 거. 뭐든지 다르게 할 수 있죠. 제거하는 거. 있는 걸 제거해 보기도 하고 넣어보기도 하고. 재배치, 뒤집어 보기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게 스캠프 방법들이에요. 이 스캠프 방법도 어때요? 또 좋은 여러분들이 아이디어 스케치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CVT, 브레인스토밍, 이 스캠프 이 세 가지만 써도 여러분들이 아주 훌륭한 그런 아이디어 스케치 방법을 활용할 수 있고, 자, 알렉스 오소번의 체크리스트, 아까 체크리스트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을 갖고 체크리스트 사용해서 생각하는 방법이 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지 않은데 발상을 돕는 유틸리티 관련된 거, 요거는 여러분들 편하게 들으면 돼요. 금방 설명하고 이제 마무리할 것입니다. 이 포스트잇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브레인스토밍에서 브레인 라이팅이라고 해요. 그런 쪽에 이 포스트잇을 잘 활용하게 되면 되게 편해요. 자기의 의견을 미리 포스트잇 한 장에 아주 명쾌한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 정리 깔끔하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룹핑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어떤 그룹핑 한다든가 그 필요에 따라서 전체 분위기에 따라서 원하는 쪽으로 자기가 찾아서 분류해서 붙이게 되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해도 딱딱 내용별로 그룹별로 정리가 돼. 그러면 나중에 어때요? 설계가 잘 정리하면 멋진 어때요? 조직화되어 있는 어떤 이론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포스트잇을 이용하는 방법에 그래서 이렇게 딱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고 아까같이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 붙이 나가는 게 일반적으로 포스트잇 할 때는 이렇게 많이도 적지 않아 더 간단하게 요런 뭐 단어 하나씩 적기도 하고 요런 정도는 괜찮아요. 그래도 이렇게 간략간략 이렇게 적어서 붙이는 작업한다. 두 번째가 이제 만다라트인데요. 여러분 이 만다라트도 아이디어 발상을 전개하는 아까 연상법 있죠. 연상법의 발전된 어떤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연상법은 어때요? 꼬리에 꼬리 물면서 연상이 나가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어떤 방식이냐면 메인 주제어를 놓고요. 이렇게 동의를 이렇게 두 쪽에서 쪼개면 9개 칸이 나와. 9개 칸 중에 가운데 칸에다 주제를 딱 집어넣고 이 주제에 해당되는 연상 단어를 이렇게 주변에 적는 거야.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아이디어가 많이 남더라. 그럼 똑같은 걸 한 개 더 계속 만들어낸 거야. 여기다 원, 투 하면 돼. 여기다 주제어 넣고 또 계속 발전시켜놔.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충분하게 됐잖아요. 그럼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는 요 각각의 단어를 또 중심에 넣고 또 주변에 5번. 요거는 이제 2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2-1, 2-1 이렇게. 단계별로 넘어가서 이렇게 하면 보세요. 여기서 9개 각각 9개 넣어가면은 99, 81, 81개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확장시키는 거야. 엄청나게 아이디어가 늘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만다라트예요. 여러분 이 만다라트를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어때요? 아이디어를 교수님들이 막 아이디어 100개 해봐. 그렇게 되면 황당하잖아요. 어떻게. 근데 이렇게 만다라트를 이용한다거나 여러분들 CVT 전략을 이용하게 되면 금방 수많은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스케치할 수 있다. 이거 잘 활용하세요. 그래서 이 만다라트, 그다음에 CVT 영상법 이런 것들 잘 활용해 주시면 굉장히 유익하다. 설명 이해됐죠? 어떻게 하는 건지. 만다라트 연습하기도 돼. 가제로 넣은 거 이러면 해보세요. 집에서. 해보면 딱딱 이해가 돼. 자, 이제 마인드맵이 있는데 이 마인드맵은 아마 여러분들 뭐 초등학생도 많이 쓰는 거니까 따로 설명은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보면 이 마인드맵도 어때요? 굉장히 이렇게 연상이 꼬리에 물면서 나가는 방식을 이렇게 취하게 되죠. 나중에 보면 이쪽 꼬리 각각 다른 꼬리로 다른 발상이 되어 나가는데 다른 꼬리로 간다 심지어 같은 게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그래. 근데 이렇게 다른 꼬리를 만들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로 네트워크 연결시켜요. 이것과 저것, 이거 연결시키면서 아이디어 스케치라는 거예요. 마인드맵. 왜 이렇게 해놓은 건 아무 의미가 없고, 요걸 가지고 스케치에 활용하는, 아이디어 발상에 활용하는 이런 방법들입니다. 이 마인드맵은 보면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해나가고 있고요. 요즘은 컴퓨터에서 이 마인드맵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지원해주는 그런 앱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활용해도 재밌게 컴퓨터 작업도 끝나면서 배치도 탁탁 해주고, 새끼에 또 새끼가 흘러가고 이런 뿌리 구조를 잘 표현해주는 그런 마인드맵 앱이 있다. 이런 거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도 과제로 냈던 건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융합 발성법은 어떤 거예요? 두 가지를 포스트잇과
만다라트를 두 가지를 하나로 합친 전략. 아시겠죠? 그래서 만다라트를 하되 그냥 여기다 바로 적는 게 아니고 요걸로 이렇게 프로테이스도 작성해서 붙이는 작업. 요 방식이 일반적으로 유막 발사법을 이렇게 많이 사용하니까 여러분도 요거 이렇게 이용해 보시면 되게 간단하다. 예, 어쨌든 발상을 할 때 가이드는 씨앗 고르기를 통해서 씨앗 고르기라는 거 좋은 씨앗을 찾는 것, 컨셉을 찾는 과정을 얘기하고요. 아이디어를 어디가 있는지 찾는 건 발상 과정이고요. 이 생활 공감 아이디어 이런 건 어떤 것인지 생각하기 3단계, 문심하기 7단계 막 이런 게 있어요. 이거 다 설명하면 기니까 그냥 바로바로 넘어가서 여러분 읽어보세요. 공략이 같이 전략 브리프에 들어가려면 포기하기라는 거는 아까 말한 해서는 안 되는 것들, 고정관념 이런 것들. 자, 이제 발상의 씨앗 찾기가 아까 뭐 잘 보세요. 여기 아까 이건 뭐냐면 어떤 거냐면 아까 그 아이디어 짤순 있죠. 그 크리에이티브 컨셉 짤순이 그것에 대한 2차 실습 과정에 그래도 보면 제품 특성으로부터 장점을 찾고 장점으로부터 이제 고객 이익 또는 편익을 찾는 과정을 통해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쭉쭉 되어 있거든 이렇게. 근데 요건 보면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 아이디어 찾을 때 변화를 통해서 이제 어떤 통일성을 변화를 통해서 어때요?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를 만들어 간다 그랬는데 이 변화가 너무 무쌍하면 통일감이 깨진다 그랬죠. 그래서 변화는 더가되 1%면 더가라. 통일감은 100% 유지하면서 약간 변화를 통해서 재미를 찾고 시각의 어떤 유도를 찾고 뭐 이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변화는 1%면 충분하다 이런 얘기로 이거 다 바꾼 게 아니라 꼭대기만 딱 묶어준 거야. 이게 이제 1%의 아이디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꼭 풀피지 1%가 아니라 하나의 요소를 바꾸라 이거예요. 하나의 요소 바꾸면 이미지가 내용이 달라진다. 그런 얘기고요. 변화는 조화식이 오니까 당연히 통일로부터 가야 된다는 얘기고요. 조화를 하되 1% 변화를 통해서 안정감을 통해 그때 균형을 유지하고 그러면서 변화를 추구하면 그때는 훌륭한 조화가 이루어진다. 이런 설명을 쭉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주로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크기의 변화 이런 거는 착시현상, 착시현상, 이것도 착시현상 이런 걸 주로 아이디어에 많이 활용한다. 이것도 착시현상이에요. 분명히 코끼리 다리는 4개죠. 그런데 밑에서 딱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5개 보이고 또 이것도 다리니까 6, 7, 8, 9개가 보이는 거예요. 여기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거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다. 밑에 이것을 보면 다리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고 위에 코끼리를 보면 4개가 되고 그럼 나머지는 다시 다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뭐가 맞냐? 코끼리 이게 다리니까 이게 맞죠. 4개가 맞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밑에 이렇게 잘라버림으로 해서 마치 다리가 하나, 둘, 셋, 넷, 5개 있냐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사람마다 오락가락하면서 이렇게 다리를 보게 만든다. 이게 이제 시각적 착시를 이용한 그런 커뮤니케이션이다. 이러면 이렇게 이제 찾아서 여러분 작업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아이스크할 때는 주로 이제 힌트를 활용해라. 힌트라고 하는 것은 생활 주변에도 많이 볼 수 있는 것, 평소 내가 항상 하던 것 이런 것들이에요. 어디선가 봤던 것, 소설에서 봤던 것, 만화에서 봤던 것, 드라마에서 봤던 것, 오늘 아침에 출근길에 봤던 것 이런 것들 힌트를 해보고요. 그것들을 변화를 통해서 1% 변화를 통해서 만들어가고 그걸 할 때 복잡한 거는 단순하게 만들어줘. 그리고 또 불필요한 건 빼내고 그것을 어떨 때는 파괴하거나 깨트려 뒤집어보고 그리고 또 유한한 상상을 통해서 무한한 걸 통해서 계속적인 아이디어 찾는 작업 이렇게 6가지를 계속 반복하면 거기서 아이디어가 나온다. 그래서 이걸 제가 이제 시각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하철 타고 다닐 때 손에 이렇게 잡고 있는 손잡이인데 이 손잡이가 잡는 모습과 우리 일반적으로 손에 낀 시계, 손목 시계를 아이디어를 합성한 거죠. 이렇게 하니까 재밌는 이런 광고 아이디어가 만들어지더라. 이런 게 합성이 통하는. 이런 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피곤하면 이제 점심시간에 밥 먹고 가서 조는 사람들, 이게 대머리 아저씨 조는 데다가 장난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있을 만한 그런 아이디어 가지고 재밌는 흥미 유발. 자, 이건 뭐냐면 이제 여기 이 사탕은 이제 당분이 있으니까 개미들이 막 원래 붙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분명히 사탕인데 개미들이 이렇게 피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뭐예요? 무가당 사탕이구나 하는 메시지 그냥 봐도 알죠. 초파접시는 무가당이구나. 맛있고 냄새가 내려 부역질 나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거. 근데 부역질 난다고 보면 참 이상한데 부역질 난단 말은 제가 잘못한 거고 하여튼
이 무가당이어서 이 설탕의 냄새가 나지 않아서 이들이 무관심해서 그냥 피해가는 거지. 다만 이런 게 앞에 뭐 막고 있으니까 돌멩이처럼 이제 빠지게 피해갔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걸 부정적으로 보게 되면 다 도망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런 쪽으로 보진 않았죠. 이거는 무가당을 내세우니까 광고가 되는 거죠. 이것도 뭐 병뚜껑에 있는 이런 건데 마치 구름에 물이 이제 보여서 내리는 것 그런 아이디어로 재밌는 것들이죠. 이게 사실 이제 빌 게이츠 애플 잡스 같은 경우 빌 게이츠가 아니라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 회의할 때 보면 굉장히 엄청난 기술력을 발표할 때도요 단 몇 마디로 딱 발표해요. 이게 바로 이제 단순화, 명쾌한 핵심이 뭔지를 잘 잡았고 명쾌하게 이렇게 설명하는 걸 굉장히 이제 여러분들 유명한데 바로 이게 바로 단순화의 가치.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애플이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다. 이 단순화의 가치. 이 단순화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이런 것도 보이지 않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물병을 이제 이렇게 표현했다. 물이 굉장히 맑고 깨끗해서 없는 것 같다. 그런 메시지가 되는 거죠. 이 아이시스라는 물이 정말 청수하고 깨끗하고 맑고 스위스에서 물이다. 뭐 그런 메시지가 예를 들어 있다 그러면 가능한 그런 메시지. 이렇게 더하기 빼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 구두의 강이 얼마나 반짝거리는지 땡빌러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광이다. 그런 메시지를 표현하고 구두약 광고가 되는 거죠. 이 손에 쫙 들어맞는 그런 손에 쫙 맞는 그런 카메라 뭐 그런 광고 컨셉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람 몸을 가지고 그죠 정상을 이용해서 또 형태는 많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막 전혀 깨뜨려서 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는 차가 얼마나 빠른지 이 색감 검은색 무늬가 다 앞뒤로 밀려버린 거예요. 재미있는 아이디어죠. 속도를 말해주는 상징성. 이게 뭐 하나 상상력을 통해서 뭐 이거 보면 길거리에 어때요? 이 수도 밑에 하수관에서 뜨거운 이제 여름 겨울에 이렇게 이미 이렇게 모락모락한 데다 여기다가 커피 잔을 딱 그림을 내놨더니 재미있는 그죠 광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생각을 이거는 이 팬티 스타킹이 얼마나 탄성이 좋은지 왜 주로 뭐 옛날에 보면 강도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스타킹을 머리에 쓰고 얼굴 일그때서 가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이렇게 뚱뚱한 사람이 팬티 스타킹을 딱 했는데 이렇게 작아지고 그런 아이디어 기발하죠. 있을 법한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스타킹의 탈성을 이제 강구한 아이디어죠.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좀 성적인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일단 담배를 피면 어떤 그 기능이 떨어진다 뭐 그런 거 이런 거 이제 표현하고 있는 그런 건데 이런 것도 어때요? 그냥 봐도 아는 거죠. 그런 아이디어이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했던 건 내가 이거 내용 자체를 설명하려고 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딱 뼈치길 바래. 아, 그래. 뭘 바꾸면 이런 생각이 나는 거구나. 뭘 합치면 되는 거구나. 뭐를 빼내면 되는구나. 어떤 다른 것과 적용하면 아이디어가 나는 거구나.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뼈치길 바래요. 그래서 오늘 내가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많은 양을 했는데 사실 이 내용이 여러분 디자이너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지만 저는 이렇게도 되는 이유가 여러분들 다 디자인 학부의 다른 과목의 모든 교수님들은 제가 오늘 강의한 내용대로 다 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 이쪽은 계속 반복해서 해나갈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이 또 이런 발상법이나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법을 계속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나가게 되면 뛰어난 디자이너로 여러분들이 그런 발상가로 또 크리에이터로 이렇게 성장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한 10분 남았는데 오늘 강의를 여기까지 해서 이제 빈도를 마치도록 하고 싶어요. 여러분 어때요?